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65회 이론시험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 기말 현재 창고 실사 결과 기말 상품 재고액은 100만원이다.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 정확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인 미착 상품이 15만원이 있습니다. 우선 창고 실사 결과 기말 상품 재고액이 100만원 있다고 했습니다. 100만원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 상품이 15만원이 있습니다. 선적지 인도 기준이니까 선적을 했을 때 이미 이 기말 제품은 나의 기말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만원도 나의 기말 제품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되고요. 시용 판매로 출고하여 매입자 보관 중인 시송품 20만원은 20만원 중에서 기말 현재 8만원만 매입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20만원 중에서 8만원은 상대방의 것이고요. 8만원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12만원은 나의 기말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만원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장기 할부 판매로 할부 판매한 상품 36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부 판매한 상품은 이미 수익으로 인식해서 잡으면 되고요. 기말 상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 금액들을 다 합계하면은 127만원이 나오죠. 127만원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세무의 감자 전 자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무가 발행 중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매입 소각한 경우 감자 후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손은 얼마인가? 직접 분계를 하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1월 1일이라고 하고요. 보통주 6,000주를 매입해서 소각했다고 했습니다. 우선 매입했을 때는 자기 주식으로 매입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자기 주식,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감자를 할 경우에는 차변으로 인식하셨던 자기 주식을 대변으로 옮기면서 없애주셔야 됩니다. 대변에 자기 주식, 천주를 6,000원에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6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 감자를 하면은 자본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차변에 자본금이 생기면서 감소하게 될 텐데요. 액면가가 주당 5,000원입니다. 주당 5,000원이고요. 1000주를 감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당 5,000원씩 1000주를 감자하니까 500만원이 되고 없어지는 차변에 기록되는 자본금은 50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대차 차익이 생기죠. 100만원의 대차 차익이 생기는데 감자 차익이 3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변에 100만원의 대차 차익이 생기니까 감자 차손이 100만원이 생겼는데요. 감자 차익을 먼저 없애줍니다. 이미 있었던 대변에 발생했던 감자 차익 30만원을 없애주고요. 나머지 차변에 감자 차손으로 70만원을 인식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감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주 1000주를 6,000원에 매입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매입하겠죠? 이 회계 처리가 있기 전에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이 회계 처리가 있기 전에 자기 주식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서 감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차변에 있었던 자기 주식 계정을
대변으로 옮깁니다. 600만 원을 옮기고요. 그리고 자본금이 없어집니다. 감자를 하니까요. 근데 이 자본금은 액면가가 주당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주를 감자하게 되죠. 1000주 곱하기 주당 5,000원을 하면은 500만 원이 차변에 생기고요. 나머지는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손으로 인식을 하는데, 현재 600만 원과 500만 원, 차변에 100만 원이 비게 되잖아요. 이것은 감자 차손으로 인식하기 전에 먼저 감자 차익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감자 차익이 30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감자 차익 먼저 차변에 적어주고 나머지 70만 원만 감자 차손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태양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2015년 말에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오류로 인하여 2015년 회계인 연도의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창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14년도에) 재고자산을 2만원 과대 계상했습니다. 그럼 14년도, 15년도, 재고자산을 2만원 과대 계상하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14년도에 2만원이 더 늘어났겠죠? 왜냐면은 그만큼 매출 원가가 감소했을 테니까 2만원이 당기순이익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 재고자산은 15년도에 기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도에 기초 재고자산이 증가하면서 15년도에는 매출 원가가 다시 증가할 거예요. 제대로 계산을 했다면은. 그래서 15년도에는 2만원이 다시 감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재고자산 3만원을 과소계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15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3만원이 줄어들었을 텐데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6년도에 3만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되게 되죠. 이 재고자산은 기초와 기말 적어주면서 차기 이후에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아래에 있는 이 감가상각비는 차기에 있는 차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기의 순손이익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14년도에 5만원을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했으니까 14년도에는 5만원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 영향은 15년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감가상각비가 7만원 과소계상되는데요. 이것만 15년도에 7만원 독립적으로 또 인식을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를 7만원 과소계상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7만원이 늘어났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년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2만원, 마이너스 3만원에서 5만원이 감소되었고 다시 7만원이 증가했으니까 2만원이 과대 계상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12월 31일 현재의 개정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계장치를 2014년도 1월 1일에 취득했습니다. 내용 연수는 5년이고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100만원이고요. 12년도 말 감가상각 누계액 개정잔액이 있고 15년도 말 국고보조금 개정잔액이 있습니다. 16년도 1월 1일에 55만원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무상태표를 한 번씩 그려보면은 연도 말에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쉽습니다. 미리 그려놓은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저 풀이를 해나왔는데요. 자, 풀이에는 2016년도 초 건설기계의 처분이익은 55만원 빼기 30만원은 25만원, 이렇게 해서 바로 1번이 정답인 것을 구했는데요. 바로 문제를 읽고서 이렇게 구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은 하나씩 적으면서 체크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데 이 문제 4번을 풀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재무상태표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먼저 머릿속에는 사전에 분계라는 회계처리라는 것이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어야지 이 재무상태표를 그리는데 도움이 되는데, 전산세무 1급을 공부하시니까 감가상각비나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바로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 재무상태표와 2015년 재무상태표 T계정으로 그려놓습니다. T계정으로 그렸고요. 지금 기계장치에 관해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자산계정에 숫자를 채워 넣을 겁니다. 기계장치를 2014년 1월 1일에 취득했습니다. 기계장치를 적어주고요. 기계장치를 100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100만원 적었습니다. 이 기계장치는 14년도 1월 1일에 취득했고 내역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니까 2014년도 말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100만원 나누기 5, 내역연수 5로 나누면은 한 해에 20만원씩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재무상태표에 20만원이 적힙니다. 그런데 이 기계장치는 국고보조금을 또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관한 역량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2015년도 12월 31일) 국고보조금 계정 잔액이 3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계장치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국고보조금 계정 잔액이 30만원이 남았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30만원이 남았고 앞으로 3년의 감가상각 기간이 더 있는데요. 3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국고보조금은 앞으로 30만원을 3년 동안에 없애야 된다는 거니까 1년에 10만원씩 국고보조금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현재 30만원은 2년 전에는 50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년 10만원씩 감소했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국고보조금 50만원 받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14년 말에 1년 지난 시점에 국고보조금은 10만원이 감소해서 40만원에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인 10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인 20만원을 빼고 국고보조금 잔액 40만원을 차감하면은 40만원의 장부가액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15년도에 다시 볼게요.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여전히 100만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원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40만원이 되었을 거고, 국고보조금은 최초에 50만원을 받은 데서 2014년도에 10만원이 제외되고 또 2015년도 말에 10만원이 제외되면서 3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기계장치 장부가는 30만원이 되게 됩니다. 2016년도 1월 1일에 건설기계를, 기계장치를 55만원에 처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분 이익은 답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5만원에서 2015년도 기계장치 장부가액인 30만원을 차감하게 되면은 25만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의 처분 이익은 25만원이 되는 거죠. 2번에 2014년도 수령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50만원이다. 예, 맞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고보조금 잔액이 30만원이었으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0이 되어야 됩니다. 내용연수 5년이니까 3년이 지나면 0이 되어야 되는데요. 1년에 10만원씩 국고보조금이 감수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2년 전에는 취득 당시에는 5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0만원이다. 이것은 국고보조금하고 감가상각비에 관한 영향인데요.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14년도 말에 차변에 감가상각비가 편의상 518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20만원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차변에 국고보조금 10만원이 생기면서 대변에 감가상각비를 없애주게 됩니다. 자, 이런 분계가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요. 감가상각비 차변에 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원이 생기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10만원을 적어주고 감가상각비 10만원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최초에 인식했던 감가상각비 20만원이 국고보조금을 인식하면서 10만원이 상계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10만원만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0만원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감가상각비 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원. 감가상각 누계에는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주고 감가상각비만 손익계산서에 작성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았지요. 국고보조금 10만원, 대변에는 감가상각비 10만원을 적어주면서 최초에 인식했던 감가상각비 2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을 인식하면서 감가상각비 10만원이 차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감가상각비를 말하는데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0만원의 감가상각비만 인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14년도 말 건설기계의 장부가액은 40만원이다. 14년도 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40만원이다. 예,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오래 풀었는데요. 이미 숙달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재무상태표를 그려서 금방 그립니다. 기계장치 취득가액 적어주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바로 20만원 계산할 수 있고 암산으로 되잖아요. 100만원 나누기 5년이니까 2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50만원 받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고 1년이 지났으니까 국고보조금 40만원. 바로 장부가액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5년도는 14년도에 한번 그렸으니까 바로 100만원, 감가상각비 20만원 돼서 40만원, 국고보조금 10만원 적어져서 다시 30만원, 장부가액 30만원. 이렇게 해서 금방 그릴 수가 있어서 문제를 훨씬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회계 변경의 효과는 당해년도 종료일부터 적용한다. 네, 틀렸죠. 회계 변경의 효과는 당해년도 개시일부터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처리하며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맞고,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변경 전 사용하였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 항목으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4번이 중요합니다. 틀리기 쉽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적어드렸는데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좀 의아하지 않나요? 감가상각 방법이라는 것은 정액법, 정액법, 정률법 그런 법칙이라서 회계 정책의 변경일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감가상각 방법은 감가상각이 정액법으로 상각이 될 건지 정률법으로 급속 상각하게 될 건지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추정에 관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 정률법이나 정액법이나 연수학계법 그런 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6번이요.
6번도 보시면은 평균법에 의해서 종합원가계산 제도를 쭉 해가지고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건데요. 답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756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바로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파악하면서 구해야 되니까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런 도표를 그려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받아보면 바로 이런 도표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제공품 30만 단위 완성도 20%, 기초제공품 30만 단위 20% 적어주고요. 단기착수량 760만 원이라고 할게요. 760만 개를 적어주시고 기초제공품과 단기착수를 합하면 790만 개가 됩니다. 단기 완성은 680만 개가 되고요. 정상 공손 수량이 42만 개, 비정상 공송은 없고 기말 제공품이 68만 개고요. 완성도는 50%입니다. 그래서 요것의 합계를 구하면 790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790만 개와 아래쪽에 790만 개의 숫자를 보면 같아지게 되죠. T계정으로 제공품 계정이에요. T계정으로 그린다면 제공품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T계정을 그려서 이쪽 아래쪽에 있는 계정은 대변으로 옮겨지는 계정들입니다. 기초제공품 단기착수 790만 개와 단기완성부터 기말제공품까지 790만 개 물량의 흐름을 계산해 보신 겁니다. 물량의 흐름을 계산한 후에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 돼요. 완성품 환산량은 다시 재료비와 가공비로 종합 원가 계산은 나누는데요. 재료비는 이런 단서가 꼭 주어져 있어요.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액 투입이 되고 종합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됩니다. 물론 문제에서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공비는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이 된다. 대부분의 종합 원가 계산 제도가 실제 그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데 최초의 단기 완성품은 재료비를 최초에 투입한다고 했으니까 모두 투입이 됐겠고요. 정상 공손도 공손은 공정 말에 발견이 되니까 제품을 다 만든 다음에 공손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완성품과 같이 재료비가 전부 다 투입이 됐고요. 이미 비정상 공송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68만 개인데 50%만 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료비는 50%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전부 다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68만 개. 그리고 가공비를 보겠습니다.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투입이 된다고 했는데요. 단기 완성을 680만 개 다 끝냈으니까 가공비도 모두 발생이 됐을 거예요. 680만 개 모두 발생이 됐고요. 정상 공송 이것도 공정 말에 발견되니까 42만 개 모두 투입이 됐을 겁니다. 비정상 공송 없고요. 기말 제공품은 68만 개 중에서 50%만 완성이 됐으니까 68만 개에서 34만 원만 완성이 됐을 거예요. 반이죠. 68만 개에서 아직 반은 가공비를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34만 개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가요?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들을 합하게 되면 756만 개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받아보게 되면은 바로 물량의 흐름을 계산을 하고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합니다. 재료비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재료비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료비는 안 적어주셔도 되고요. 바로 물량의 흐름을 보면서 가공비의 숫자를 하나씩 넣고 합계를 하다 보면은 756만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풀이한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하는 것보다 풀이를 보면서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번도 단기종 실제 직접 노동시간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풀이를 보면은 직접 노동시간은 곱하기 150시간은
70만원 나누기 빼기 44만원 해서 바로 이 지점 노동 시간을 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씩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받았으면은 바로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이걸 적었는데요. 이 AQ는 실제 노동 시간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실제 노동 시간이 되고요. AP는 실제 임률이 되겠습니다. AQ는 실제 노동 시간, SP는 표준 임률, SQ는 표준 노동 시간, 그리고 SP는 표준 임률이 되겠어요. 그렇게 빨리 이런 약자로 영어로 적고요. 문제가 주어진 것을 이 숫자 아래다가 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이 5,000시간이에요. 적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적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구하는지 아직 문제 파악이 시험 시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표준 직접 노동 시간, 여기다가 답에는 안 적었지만 5,000을 적습니다. 그리고 곱하기를 하겠죠? 곱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직접 노무비가 70만원이 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실제 직접 노무비는 AQ 곱하기 AP를 한 것으로 70만원을 적어줍니다. 표준 임률이 시간당 150원이래요. 그러면 이 표준 임률은 SP에 해당하는데요. SP라는 영어 아래에 표준 임률이라는 뜻이니까 150원을 적어주고요. 원래는 여기도 문제를 푸다 보면 150원을 적어주겠죠. 이렇게. 그리고 임률 차이가 4만원 불리하게 났다고 합니다. 4만원 불리하게 났다고 합니다. 적어주시고요. 실제 직접 노무비가 70만원인데 4만원 불리하게 났다고 했으면은 예상보다 실제가 4만원이 증가한 겁니다. 그럼 예상은 66만원이었겠죠? 표준은 66만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66만원은 4,400은 아직 모르는 숫자입니다. 4,400은 모르는 숫자고 실제 직접 노동시간 곱하기 150원을 한 것이 66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66만원 나누기 150원을 하면은 이 4,400원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 4,400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답에서는 이거를 제가 지웠지만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AQAP, AQSP, SQSP 이런 영어 아래 실제로 해당되는 숫자를 적으면서 문제를 풀면은 훨씬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답에 나온 이 풀이는 문제를 완전히 파악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8번은 앞으로도 볼 게 더 있나요? 자, 8번은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에 나타내는 보조부문의 원가 배분 방법과 행태별 분류에 따른 구분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이중배부율법이고요. 보조부문 간 용역 수수관계를 일부 반영하는데 배부 순위가 필요한 것은 단계배분법입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고 9번에 개별 원가 계산 시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가소배부되었다.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 및 기말 제공품에 균등하게 3분의 1씩 배부하는 과정에서 관련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조원가를 과소배부해서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에 3분의 1씩 배부한다고 합니다.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이 증가할까요? 증가하겠죠. 기말 제품하고 기말 제공품에 배부했으니까는 재고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가 증가한다. 매출원가에다가 과소배부된 것을 배부했으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본총계가 증가한다. 또 증가하겠죠.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매출원가 각각 3분의 1씩 배부를 했으니까
이익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본 총계도 당연히 증가했을 겁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증가한다. 이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단기 총 제조 원가와 이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한다. 문제에서는 1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단위당 변동원가, 단위당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1번도 틀리지 않은 걸 수가 있어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원가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된다면은 단위당 원가가 증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기 때문에 변동 원가는 그런 식으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지문들이 또 다 맞아요. 그래서 1번이 가장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준 계단 원가, 준 고정 원가죠. 일정 조업도 수준에서만 고정비 성격을 띠고요. 그 조업도를 넘게 되면은 계단처럼 원가가 증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2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고, 3번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설정된 달성 가능한 원가를 표준 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는 변동 원가에 속하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비는 변동 원가에 속하는 거에 되겠죠. 1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5년도 12월 1일에 폐업한 일반 과세자의 폐업 시 재고 재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때 부가가치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것은 다시 풀이로 보겠습니다. 건물의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서는 감가상각자손은 건물의 취득가액인 1억 원, 건물 및 구축물의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 곱하기 1-5%의 상각률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경과된 과세 기간을 적어주는데요. 건물의 취득일이 2011년도 12월 20일이에요. 자, 아래 도표를 보면은 11년도입니다.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이 있고요. 11년도 12월 20일 날 취득을 했으니까 확정신고기간 거의 끝났을 때 취득을 했겠죠. 그리고 경과된 과세기간을 지금 구할 겁니다. 8번의 과세기간이 경과가 되었어요. 폐업할 때까지 세보겠습니다. 11년 12월 20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2년도 1월 25일 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때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 이후로 확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몇 번이 지났는지 세보면 됩니다. 세볼게요. 자, 예정신고기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5년도 12월 1일 날 폐업했으니까 8번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기가 나온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15년도 12월 1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15년도 12월 1일에 폐업했어요. 확정신고 기간이네요. 그때 폐업을 했어요. 건물의 취득일은 11년도 12월 20일입니다. 11년도 12월 20일이에요. 자, 11년도 12월 20일 날 취득한 것은 12년도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년도 1월 달 이후부터 폐업 시까지 확정 신고 기간이 또는 예정 신고 기간이 몇 번이 지나갔는지 세어보면은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폐업 시까지 과세 기간을 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5년도 12월 1일에
그것도 확정 신고를 해야 되니까 총 8번의 과세 기간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건물의 취득가액인 1억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5%, 건물 및 구축물은 5%의 감가상각률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8번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억 원 계산 잘 하셔야 되는데요. 빼기하고 곱하기가 같이 있습니다. 한 가로 안에. 그러면은 5% 곱하기 8을 먼저 하신 다음에 1을 빼줘야 됩니다. 0.05 곱하기 8을 하면은 40이 나오나요? 0.4가 나오나요? 0.4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1-0.4를 하게 되면은 0.6이 나오니까 1억 원 곱하기 0.6을 하면은 6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의 과세 표준을 구하게 되면 되고요. 상품은 쉽습니다. 상품은 폐업 시의 시가를 폐업했을 때 당시 상품의 시가를 계산을 해서 340만 원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천만 원 더하기 340만 원 하면은 6,340만 원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12번)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의제매입세 공제는 예정신고 기간에도 적용된다. 맞고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은 확정 신고할 때 가능하고 예정신고 때에는 신청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수입한 면세 농산물은 의제매입세 공제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수입한 면세 농산물도 의제매입세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면세 포기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의 손비 중 법인이 송금에 산입되고 또한 개인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에도 산입되는 것은 1번 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급료. 이것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대표자의 급여는 개인 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먼저 볼게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도 개인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이 안 되고요. 기계장치 처분한 것도 개인 사업소득과 유가증권, 사업소득에 유가증권하고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게 사업소득과는 관계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고 저가법에 따라 평가한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개인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이 되기 때문에 법인의 송금에도 산입이 되고 개인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에도 산입이 되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을 볼게요. 거주자 이세무는 2015년에 일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이 발생하였다. 소득세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제 필요경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고 바로 구분하겠습니다. 가해의 소득은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가 있다. 고용을 했으면 다스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는 근로소득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기타 소득이 되겠고요. 또는 개인 사업자면은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번 다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30%가 적용이 된다. 복권 당첨 소득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틀렸나요? 바로 답이 나왔나요? 1번은 맞고 2번에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3번 모두 기타 소득이라면 종합 과세될 수 있는 기타 소득 금액은 1,100만원이다. 로또 복권 당첨 내역은 로또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하고요. 위에 거는 선택적으로 종합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스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500만원 중에서 필요 경비로 80%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20%인 500만원 곱하기 20%인 100만원은 기타 소득 금액이 되고요. 현대백화점 경품 추첨에 대여 당첨된 시가 1000만원, 이것에 자동차를 받았는데요. 이것에 관련해서 경비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아무것도 없겠죠. 강연 같은 경우는
내가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경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나 또는 강연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수집할 때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단순히 경품 추첨에 의해서 자동차를 받은 거에 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종에다가 연필로 써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경품 추첨이 돼서 자동차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1,000만 원이 모두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과 강연료, 소득에 대한 100만 원, 기타 소득이라고 했을 때 기타 소득 금액 100만 원을 합치면은 기타 소득 금액은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3번 모두 기타 소득이라면 소득세 원천 징수세액은 1,220만 원이다. 모두 기타 소득이라면은 이 500만 원 중에서 80%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니까 20%인 100만 원, 그리고 아래쪽엔 필요경비가 인정 안 되니까 1,000만 원, 로또 복권도 원천 징수세액은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은 20%의 원천 징수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볼게요. (1번에) 가에서 원천 징수되는 세액은 필요경비 80%를 제외하면은 근로 기타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0.2%의 원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20%의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은 20만 원의 원천 징수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받았다.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받았다. 이것은 필요경비되는 여지가 없으니까 1,000만 원이 모두 소득 금액이 되고 여기서도 0.2%의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니까 200만 원이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로또 복권 당첨된 것은 3억 이하는 20%니까 5천만 원에 20%의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니까 1,000만 원의 원천 징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모두 기타 소득이라면 소득세 원천 징수세액은 이 세 가지 금액을 모두 합한 1,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경로 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연령은 70세이다. 맞고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소득이 없는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4번에 거주자 갑의 배우자가 양도소득 금액이 800만 원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인 갑의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거주자 갑의 배우자가 양도소득 금액만 800만 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인 갑의 배우자, 갑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네,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는데요. 양도소득 금액이 800만 원이 있으니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204 종합소득 금액은 204 근영기까지가 종합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세 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세 가지 모두 합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거주자 갑의 배우자 양도소득 금액이 소득 금액이 이미 800만 원이 넘었으니까는 갑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산세무 1급 65회 이론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